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들어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함께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헬기 충돌 사고, 그리고 잇따라 발생한 항공사고를 조명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에 들어섰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졌습니다. 한반도로 내려온 강한 안기가 다소 오래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진 만큼 이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에어부산 화재, 미 여객기와 군헬기 충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속보 전달을 넘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안전 점검 및 제도 개선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YTN에서는 항공기 사고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들 함께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이 됐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1월 28일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홍콩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10시 26분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이 불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 지상으로 비상 탈출을 신속하게 해서 승객 169명과 또 승무원 7명 모두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YTN은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가 발생한 지 40분도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밤 11시부터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편명, 또 이륙지와 도착 예정지, 또 탑승객 수, 또 승무원 수 등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이 사고 현황 보도를 시작했고요. 또 인명 피해 상황이라든지 또 진압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소식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진화 작업 진행 중 속보를 통해 먼저 전해졌는데요. 화재 발생 소식을 비롯해 진화 과정을 담은 제보 영상과 화재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가 항공기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23시 31분 완진 보도에서는 현장을 찾은 기자가 불에 타고 남은 비행기 동체를 영상으로 전해 시청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 안내 방송 있었나 없었나 말 바꾼 에어부산에서는 화재 당시 탑승객의 경험과 에어부산의 대응을 소개하며 항공사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항공사의 위기 대응 태도와 책임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 항공안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 전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이자 목격자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승객 169명 대피 보도입니다. 이 탈출 당시 상황이나 또 부상자 상황, 그리고 화재 대처나 주변 승객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앵커께서 이 목격자 분과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사고 당시 충격을 되살리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는지 살펴가면서 인터뷰를 한 점은 적절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자칫 현장 대응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나 기자가 따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해 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탈출구를 승객의 요구에 바로 열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처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기자분께서 언급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절했고요. 또 이어진 질문에서 이 탈출구를 여는 시간이 지연된 것이냐고 이제 앵커께서 확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승무원의 대응 미숙에 대한 질문 유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표현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사의 사고 관련 공식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출국하고 또 이륙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입국 수속을 위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승객들의 건강 상황을 전하고 있는 등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 목격자의 인터뷰가 좀 유의미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취재 기자가 아무리 현장에 빨리 간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유사 사고 발생 시에 그 승객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일이 이제 연휴기도 했고 내부 근무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화재 현장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순전히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취재와 보도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가. 일단 밤 10시 이후기 때문에 보도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을 했고 사회부와 국제부에서 야근을 담당하는 기자들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 전날, 그러니까 이제 연휴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 크게 터지게 되면 집에서 쉬고 있는 기자들을 이제 불러내야 되는데 설 전날이라는 악조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고 발생 지점이 지역이라는 것들. 아무래도 지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산지구과 창원지구에 있는 기자가 긴급하게 투입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쨌든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밤중에 제대로 보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악조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그 당시 대응은 꽤 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시 26분쯤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17분 후인 10시 43분에 일보를 낼 수 있었고요. 새벽 2시에 리포트가 5개가 제작이 돼서 방송이 야간에 계속 나가게 됐고요. 아침부터는 뭐 현장 중계차도 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쭉 매년 이런 큰 사건을 대하다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조건 하에서 보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TN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합동 감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보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용은 어땠는지 살펴주시죠. 네, 2월 3일 보도입니다. 비행기에 불이 났다면 짐 버리고 승무원 통제 따라야입니다.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에 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일부 승객들의 목격이 있었고 또 승무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탈출이 급한 나머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 경우에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급한 마음에 비행기 화재 시 승객의 돌발 행동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 보도였습니다. 또 비상탈출 시에는 선반에 있는 짐을 챙기지 말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대피를 우선해야 하는데요. 항공기 관련 여러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준 보도라는 점에서 적절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토부 날개 엔진 손상 없다. 선반 속 보조 배터리가 원인 보도에서는 여객기의 양측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화재 원인이 기체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의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16톤 항공유의 합동 감식 지연, 에어부산 화재 원인은 대담에서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이 출연해 이번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항공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보조 배터리 이슈뿐만 아니라 전기 시스템 결함, 짐 속 가연성 물질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월 3일 비닐 파우치 의무화 등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국토부가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고 이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조 배터리 등에 대한 그 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알게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볼 때 국토부가 검토 중인 보조 배터리 관리 방안은 통상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규정보다 강화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 항공기의 관리 규정은 어떠한지 좀 상세하게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이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됐습니다.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충격과 또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 화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꾸준한 보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해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의료 수송기가 쇼핑몰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YTN 국제 보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에서 여객기 헬기 충돌 60여 명 탑승 속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전한 특파원의 실시간 보도는 사고 발생과 수습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어서 미 여객기 헬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트럼프 바이든 탓 보도에서 홍상희 특파원은 미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생존자가 없을 가능성을 전하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보도했습니다. YTN 미국 리포터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미 여객기 헬기 충돌 충격, 현지 반응은에서는 조인영 YTN 미국 리포터가 사고 개요, 수색 상황, 탑승자 정보, 현지에서 제기되는 사고 원인 논란 등 다양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한인 사회의 반응을 소개해 국내 시청자가 사고의 사회적 여파와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이은 중대 항공 사고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전문가 대담이 있었는데요. 1월 30일 워싱턴 항공 여객기 군 헬기 충돌 사고 원인은 이날 최잉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공중 충돌 사고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 민간 항공과 또 군용 항공은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관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민간 항공 조종사에게 항적 정보를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언급해 항공 사고의 경우 관제 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대담은 항공운항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해 시청자가 항공기 충돌 사고의 원인과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시계 비행, 계기 비행, 공중 충돌 방지 장치와 같은 항공 전문 용어나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청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보다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더라면 정보 전달 효과를 더욱 높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기에는 한국계 피겨 선수와 또 어머니가 타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더 안타까웠는데요. 10대 피겨 선수 등 한국계 3명도 참변당해 보도입니다. 추락한 항공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6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0명가량이 피겨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은 6명인데 여기에 한국계가 3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추모를 담은 해외 현지 언론 보도가 소개되었는데요. 사고의 충격보다도 또 숨진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가 포함되면서 국내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또 이에 따라 국내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헬기와 충돌한 여객기 민군 동시 운용 국내 공항은 보도에서는 국내 민군 겸용 공항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다양성 정책 탓 차별 부르는 트럼프의 말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면서도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논란의 배경, 근거 부족 문제, 반론 및 전문가 분석을 함께 제시해 균형 잡힌 보도를 지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 2단 참사의 충격 제목의 보도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은 사고 추락 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경위, 구조 작업 지연, 사고 원인 분석 작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탑승객 정보, 사고기의 비행 목적, 항공기 관련 정보, 운용사의 사고 이력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 사고 이후 이틀 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 그 환자 이송 목적의 소형 민간 항공기가 이륙한 지 1분도 안 돼 이 공항에서 4.8km 떨어진 주거지 밀집 지역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응급 환자 수송기로 알려졌고요. 리어젯 5 기종의 에어 앰뷸런스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어 항공기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불안이 확산될 조짐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항공기 사고 보도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이 보도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제가 유난히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그 물음표 제목 장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리포트 제목에 유독 물음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안내 방송 있었나 없었나 또는 뭐 보조 배터리가 원인인가라는 이제 이 물음표, 독자를 끌기 위해서 물음표로 과도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일종의 선정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뭐 이런 제목에 들어가 보면 뭐 무슨 배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데 쓸데없이 물음표를 남용함으로써 독자들 또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보도인데 두 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리포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물음표가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항공기 사고 취재 보도 유의 사항이라는 것이 기자연합회하고 영상기자협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시키는 걸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폭발 장면이나 사망자, 시신, 부상자 노출 등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장면을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있고요. 취재 때 사고 수습이나 피해자 구조, 이송 방해를 금지하고 무리한 접근과 과열 경쟁을 자제해서 가능하면 풀 취재를 활용하자. 풀 취재라는 건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한 장면을 취재하게 되면 과열 취재를 하게 되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표현 사용을 금지하자는 게 있고요. 흥미 위주의 보도를 금지하자.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신체 노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 이런 그 네 가지의 유의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유의 사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심정, 피해자와 가족의 눈으로 보도하자 이겁니다.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 시청자가 아닌 피해자가 또는 그 관계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도하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기자들이 취재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보도 방향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심층적 분석 보도 이어가기. 항공기 사고 보도는 단순히 사고 경위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제도적 개선 여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의 안전대책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고와 비교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점검해야. 항공기 재난 보도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기존 재난보도 준칙이나 매뉴얼에서 그 항공기 사고 관련 내용은 다소 부족했었던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도 원인과 규모에 따라 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중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항공기 추락, 또 화재, 충돌 등 항공기 관련 재난 발생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항공기 재난보도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공용 고속도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공룡의 걸음 자국 200여 개가 찍힌 이른바 공룡 보행열 5개가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발굴됐습니다. 영국의 한 채석장에서 공룡 발자국이 여러 개 발굴됐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주에 있는 채석장. 이곳에서 공룡의 고속도로 보행열은 5개나 발굴됐습니다. 가장 긴 건 150m의 일입니다. 교차로처럼 서로 만나는 보행열도 보입니다. 캐티오사우루스라 불리는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으로 유명한 메갈로사우루스가 서식 당시 석호 늪지대를 걸어다닌 행루였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발자국이 어느 시대의 어떤 공룡 발자국인지 분석하고 이렇게 대규모 흔적은 이례적임을 짚었는데요. 영국 옥스퍼드주의 채석장에서 공룡 발자국이 200개 이상 발굴된 소식을 전했는데 발굴된 발자국이 공룡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이번에 발견된 공룡 고속도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발자국은 공룡들이 마치 한 방향으로 난길을 따라 걷듯이 흔적을 남긴 탓에 과학자들은 이번 발자국 유적에 공룡 고속도로라는 별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발자국들은 약 1억 6,600만 년 전 이 지역에 서식한 초식 공룡인 캐티오사우루스 4마리와 육식 공룡인 메갈로사우루스 1마리가 각각 남긴 것들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중 한 마리의 발자국은 152.4m에 걸쳐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5마리 중 4마리는 모두 같은 북쪽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근 지역에서 앞서 발굴된 다른 공룡 발자국들의 이동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이유는 폭풍이 발생하면서 발자국 위로 많은 퇴적물이 쌓이고 발자국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공룡 발자국 유적은 수억 년 전 지구에 살았던 공룡들의 실제 생활상을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룡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발자국 정보는 뼈 화석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기후 마지노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도 높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파리협정에서 제시했던 재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유축원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배경엔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엔 재작년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숲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숲풀이 바싹 말라 거대한 불쏘시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지목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그 심각성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파리협정의 제약 마지노선인 1.5도를 넘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면 보도의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파리협정 제약 마지노선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미 항공우주국 및 국립해양대기청 등 세계 6개 기상 관측기구의 자료를 종합한 산업화 대비 1.55도 상승은 2015년 세계 각국이 파리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을 처음 넘어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파리기후 변화 협약 당시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밑으로 유지하며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는데요. 세계기상기구는 작년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어선 것은 아직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기후 변화 협약에서 세운 목표는 장기적 추세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지난 한 해만으로 목표가 깨졌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과학자들은 산업화 전과 비교해 1.5도가 넘는 기온 상승이 지속될 시 지구 생태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극심한 더위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순례자 1,300여 명이 숨졌고 아시아와 북미에서는 강한 열대성 폭풍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비록 1.5도 상승 제한선 돌파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도 즉각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장기적 추세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러시아의 돈줄을 주려는 서방 진영의 제재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도 불안한 상황임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기 종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겨냥한 가장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석유 기업은 물론 몰래 원유를 수송하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의 선박 180여 척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곧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8를 넘어서며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불안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로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중국과 인도가 대체 조달에 나서는 등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에너지 무역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중국과 인도의 대체 조달 영향을 살펴봅니다. 미국이 대러시아 석유 산업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과 인도가 급해졌습니다. 그동안 값싸게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 중국과 인도가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미국의 조치는 러시아산 석유를 주로 사들이던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 대신 중동과 아프리카, 미국 등 대체 거래처를 찾아야 하며 이는 국제유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도가 수입한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입니다. 중국은 수입량의 20%가 러시아산인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대응해 중국과 인도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수출해 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200만 배럴 이상 실은 유조선 3척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이후 중국 동부 해역을 떠다니고 있는데요. 인도 정유소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약 6개월간 원유 수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주요 고객인 중국, 인도의 정유업체가 중동, 아프리카와 미국에서 더 많은 석유를 조달할 것이라면서 석유 가격과 운임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뉴스를 자주 보시나요? 뉴스는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훑어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시청하면 좋은 것이 다큐멘터리일 텐데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이모저모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살펴볼 특집 DPRK 평화쇼와 핵개발은 한 문건에 대해 흥미롭게 다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처음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2018년 9월의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아직도 시청자들의 기억에 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장면 전환이 이루어졌고 방송사가 입수한 비밀스러운 문건을 통해 평화로운 겉모습과 다른 감춰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예고편과 같은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대비되는 내용을 극명한 장면 전환과 효과를 추가해 보여줬는데요. 이는 시청자들의 몰입을 증가시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장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선한 미소 검은 속내라는 자막이나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추악하고도 위험천만한 핵무장과 같은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숨겨진 문건의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적절한 표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시청자들이 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단어의 선택과 표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불필요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특성상 자료 화면이나 전문가, 관계자의 인터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장면은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해주고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시청자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 프로그램에 더욱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적절한 장면을 선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뷰를 선정하고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룬 프로그램은 내용상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탈북한 관계자를 인터뷰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했는데요. 가명을 쓰거나 모자이크를 하는 등 노력한 부분이 돋보였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걱정 또는 불안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내용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특집 DPRK 평화쇼와 핵개발은 다소 무거운 내용이었으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시청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내용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